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는 평생 가장 믿었던 두 사람, 아내와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고, 가정은 파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끝내 아이와 함께 다시 일어서고, 배신한 두 사람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길고도 치열했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내가 믿던 것들이 부드럽게 무너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 소리는 금이 가는 유리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래된 나무마루가 서서히 내려앉을 때의 둔탁한 숨 같았다. 내 삶의 바닥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앉았고, 나는 그 미세한 하강을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행복을 의심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손으로 머그컵을 잡고, 같은 습관으로 설거지를 마치는 일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 아내의 웃음은 늘 제법 밝았고, 친구의 농담은 늘 적당히 거칠었으며, 나의 믿음은 늘 그 둘을 이어주는 접착제 같았다. 접착제가 오래되면 균열이 생긴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아내와의 결혼은 조용했다. 요란한 폭죽 같은 장면은 없었지만 촛불처럼 오래가는 온기가 있었다. 우리는 같은 브랜드의 칫솔을 나란히 꽂아두고 같은 색의 머그컵을 하나씩 골랐다. 부부라는 건 거대한 감정 폭발보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합이라는 말을 그때는 몰랐다. 친구는 우리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봤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나를 놀렸다. 어릴 적부터 수십 번 들어온 농담들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더 따뜻하게 들렸다. 그 따뜻함이 오래갈 거라 믿었다. 믿음은 얼마나 쉽게 오래간다는 착시를 만드는지 그땐 알지 못했다. 변화는 늘 소리 없이 온다. 어느 날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랐다. 짧은 머리는 그녀의 목선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나는 예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의 곡선 어딘가에 이전에는 없던 경계가 살짝 그려졌다. 칭찬에 흘러가던 예전의 가벼움 대신 묻어나는 피곤과 막연한 조급함이 있었다. 회사가 바쁘다 했다. 팀이 바뀌었다 했다. 프로젝트가 마감이 고고가 상사의 눈치가 회식의 잔소리가 퇴근길의 한숨이 단어들은 그럴듯했고 나는 그럴듯함을 쉽게 믿는 사람이었다. 믿음은 게으름과 친했다. 편안한 추측은 어려운 확인보다 달콤했다. 친구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자주 왔다. 아이의 학예의 날 그는 꽃을 들고 왔다. 나는 웃으며 그를 반겼다. 우리는 오래된 추억을 꺼내 조롱했고 풋풋한 실패담으로 서로의 허세를 깎아내렸다. 술잔은 가볍게 부딪혔고 소리는 천장 근처에서 사라졌다. 그 소멸의 방식이 좋아서 나는 그와의 시간을 믿었다. 나를 아는 사람, 우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쉽게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 그 믿음의 편안함이 여름날의 그늘 같아 좋았다. 그러다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늦었다. 문자에는 이모티콘이 줄었고 전화는 더 짧아졌다. 일이라고 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바빠진다. 경력이 쌓일수록 책임이 늘어난다. 그렇다고 믿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증거 없는 안정을 택했고 안정을 되풀이하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안정을 도망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날은
비가 왔다. 가로등이 젖은 도로 위로 현란한 금빛을 늘어뜨렸다. 나는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문득 멈췄다. 현관 틈으로 재즈가 흘렀다. 우리가 고른 음악이 아니었다. 취향의 변화를 의심하기에는 곡이 너무 낯설었다. 낯설미 문틈으로 스며나왔고 그 낯설미 내 심장에 맨살로 닿았다. 그 밤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손잡이 위에서 손을 떼고 우산을 접지 않은 채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비는 일정하게 내렸고 나는 규칙적인 물방울로 심장을 누르는 법을 배웠다. 규칙성은 공포를 잠시 잊게 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가 모르는 집을, 내가 서류상으로는 주인인 집을, 내가 발을 디디지 못하는 집을 빙빙 돌았다. 내 발소리가 내가 아는 모든 길을 낯설게 만들었다. 그 낯설미 긴장처럼 뻗어나갔고 나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닿았다.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있었다. 의심은 쌓이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게. 다음 날 나는 달력을 꺼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마음의 달력에 작은 점을 찍었다. 아내가 늦는 요일, 친구가 들르는 시간, 집 앞에 남는 타이어 자국의 길이, 거실 테이블 위 유리잔의 물자국 크기, 그 물자국이 말라가는 속도. 사소함은 때때로 결정적이었다. 나는 사소함을 수집했다. 수집은 시간의 뒤쪽 끝을 잡아당겼다. 며칠, 몇 주, 내 인내의 길이가 늘어났다. 침묵은 나를 갉아먹었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질문을 줄였다. 대신 관찰을 늘렸다. 의심은 소리내어 키우는 것보다 조용히 말려서 보관하는 편이 오래갔다. 친구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그의 메시지에는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늘었다는 이야기, 일이 늦어져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운다는 이야기, 내 집 근처 식당이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 우연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우연은 무심한 척 다가오는 의도에 자주 쓰였다. 우연이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했다. 모른 척은 비겁했지만 그 비겁함 속에서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준비 없이 바라보기만 하면 공포로 변하고 준비하며 바라보면 계획으로 변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바꾸지 않았다. 아침에 다녀올게라고 말했고 저녁에 왔어라고 말했다. 아이에게 오늘 학교 어땠어? 을 물었고 아이가 들려주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내 머릿속 작은 서랍에 조심스레 넣었다. 아이의 웃음은 평온했고 그 평온이 내게 유일한 정상혈압 같은 것이었다. 나는 아이 앞에서 절대 몸을 낮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은 내 등뼈를 바쳤다. 회사에서는 늘 하던 회의를 했고 상사의 농담에 적당히 웃었다. 탕비실에서 사내 커피를 받아들고 창밖을 멍하니 보다가 다시 모니터를 켰다. 평범함을 연기하는 동안 내 안의 다른 무대에서는 치밀한 무언가가 무대 장치를 바꾸고 있었다. 커튼 뒤에서 철제 프레임을 옮겨대는 소리가 들릴 듯했다. 나는 관객처럼 앉아 있었지만 동시에 연출가처럼 움직였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을 가르는 선을 밤마다 길게 그었다. 어느 목요일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카드를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전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서 내 손바닥에 땀이 묻어나 손잡이가 미끄러웠다. 역을 나오며 나는 숨을 고르고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어떤 표식처럼 보이길 바랐다. 누구에게? 나에게. 흔한 행동은 용기를 숨기는 훌륭한 덮개였다. 집 앞 골목에서 나는 발걸음을 늦췄다. 문 코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문자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내 휴대폰이 아니었다. 현관 안쪽 낮게 울리는 디바이스의 숨이었다. 나는 노크하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문은 얇았고 나의 침묵은 두꺼웠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켰다. 떨리는 검지로 화면에 빨간 점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나는 들어갔다. 신발장 위에 낯선 와인 오프너가 있었다. 테이블에는 2개의 잔, 한 잔의 가장자리에 선홍빛 자국이 번졌다. 침묵은 더 이상 증거가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내 이름이 거실 어딘가에서 가볍게 불렸다. 익숙한 입술이 부르는 익숙한 이름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틈, 숨, 짧은 웃음, 낯익은 낮은 톤, 내 허리 아래쪽이 서늘하게 식었다. 손끝이 저렸다. 그 저림을 붙잡고 나는 침실 문을 밀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세 사람의 눈동자가 한순간 같은 지점에서 맞닿았다. 어떤 단어도, 어떤 해명도, 어떤 농담도, 어떤 변명도 그 장면을 약해지게 만들지 못했다. 말은 때로 견고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너무 늦게 도착한다. 그날의 말들은 모두 늦었다. 아내의 입술이 떨렸고 친구의 어깨가 움찔했다. 내가 먼저 말했다. 알았다. 단 세 음절이었다. 그 세 음절은 내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문장들의 압축이었다. 아내가 말했다. 오해야. 친구가 말했다. 상황을 설명할게. 그들의 말은 서로를 덮으려다 서로를 드러냈다. 나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말은 기억을 흐리게 한다. 나는 이 장면을 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싸우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물건을 던지지 않았으며, 서로의 자존심을 난도질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비겁함이라면 나는 기꺼이 비겁했다. 비겁함과 지혜 사이에는 때로 얇은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없다. 나는 그 얇은 종이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종이는 쉽게 찢어진다. 그래서 나는 접었다. 마음을 접고, 분노를 접고, 계획을 펼쳤다. 현관을 나올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결별의 첫 번째 기술은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 밤, 나는 나와 합의했다. 나중에 아주 정확한 순간에 내가 본 것을 꺼내 쓰기로. 다음 주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차분한 목소리, 공손한 질문, 그리고 필요한 체크리스트. 감정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진실의 문법을 알려주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나는 그 칸들을 하나씩 채웠다. 날짜, 시간, 내시지 캡처, 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기가 시간의 편차. 우연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자주 등장한 대화들. 나는 눈으로만 보던 하루를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기록이 되었고, 기록은 잉크가 되었고, 잉크는 문서가 되었다. 문서의 각진 모서리는 감정보다 오래갔다. 내 마음의 둥근 상처 위에 각진 문서들을 차곡차곡 쌓았다. 각과 원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마찰음이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켰다.
아이의 시간은 따로 분리했다. 아이 앞에서는 내 목소리를 바꾸지 않았다. 아이의 웃음이 흔들리지 않게, 아이의 숙제가 흐트러지지 않게, 아이의 잠이 뒤척이지 않게. 아이가 몰라도 되는 고통이 세상엔 있고, 아이가 알아야 하는 진실이 세상엔 있다. 두 개의 경계선은 순서가 있었다. 먼저 보호, 나중에 설명. 나는 그 순서를 지켰다. 아이가 잠든 밤, 불이 꺼진 거실에서 나는 혼자 잔을 씻었다. 물이 유리 표면을 타고 흐르며 내 손목을 적셨다. 차갑고 규칙적인 그 감각이 좋았다. 나를 지나간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착각이라도 하고 싶었다. 친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길지 않았다. 연락하지 마라.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마라. 나와 내 아이의 삶에서 물러나라. 점이 찍혔고 파랗게 표시되었다. 답장은 길었다. 해명, 사과, 핑계, 회피, 술, 외로움, 실수, 순간, 오해. 단어들의 순서가 달라졌지만 내용은 하나였다. 책임은 흐릿했고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나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좋은 문장이다. 상대를 움직이는 문장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문장. 나는 내 문장을 지키기로 했다. 그 후로 나는 내 몸을 돌보기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천천히 물을 마시고 느린 속도로 동네를 걸었다. 숨이 차오르면 멈추고 다시 걸었다. 체력은 금세 늘지 않았지만 생각의 체력은 조금씩 자랐다. 지구력은 몸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적절한 포기, 필요한 합리화, 단단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마음의 근육을 만든다는 걸 알았다. 나는 커피의 양을 줄였고 물병을 늘 곁에 두었다. 카페인 대신 호흡을 마셨다. 흉곽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밤에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빛을 줄이고 문장을 늘렸다. 종이책의 페이지를 넘길 때 나는 마음도 한 페이지씩 넘기고 싶었다. 아내는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유는 더 간단해졌다. 말은 짧아졌고 감정은 더 모서리로 밀려났다. 어느 날 그녀는 단정한 글씨로 쪽지를 남겼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쪽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나는 그 문장을 다 읽었다. 생각할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생각한다는 말로 행동을 덮으면 생각은 변명으로 굳는다. 나는 생각을 권리로 인정했고 변명을 권리에서 지웠다. 그날 저녁 나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 교섭. 단어들은 삭막했지만 그 삭막함이 내 마음을 덜 흔들었다. 감정의 온도를 낮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나는 냉각을 택했다. 그 냉각이 분노를 얼리고 얼음이 시간이 지나 물이 되면 그 물로 내 삶을 적시기로 했다. 친구의 회사에서는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가 담당한 프로젝트의 일정이 계속 밀리고 내부 리뷰에서 품질 문제가 반복된다는 이야기였다. 누구도 그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를 적극 옹호하지도 않았다. 무너짐은 늘 소리보다 표정에서 먼저 시작된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는 동료들의 짧은 시선,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난 뒤 남는 엷은 침묵, 회식 자리에서 빠지는 이름. 이름이 빠지면 사람이 빠진다. 나는 직접 그 장면을 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배신의 기술은 보통 하나가 아니다. 누군가에게서 배신을 손쉽게 선택한 사람은 어딘가에서
책임도 손쉽게 내려놓는다. 그 손쉬움들이 서로를 부르며 나선을 만든다. 그 나선은 아래로만 파고든다. 나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승리의 조급함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가 먹는 속도, 웃을 때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놀랄 때 오른손으로 앞머리를 쓸어 올리는 버릇. 그 소소한 생의 디테일이 내 안에 단기적 달콤함을 밀어냈다. 달콤함은 빠르게 사라지고 후회는 천천히 남는다. 나는 천천히 남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천천히 쌓이는 것을 선택했다. 아이의 규칙적인 잠, 아침밥의 온도, 숙제 검사 뒤 건네는 짧은 칭찬,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작은 빵집. 삶은 그렇게 다시 시스템을 갖춘다. 사랑도 그렇게 다시 구조를 얻는다. 구조를 가진 사랑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내가 만든 구조는 어떤 배신도 쉽게 흔들 수 없을 만큼 소박했다. 한 번은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기묘하게 낮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술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가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물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온 걸까? 나는 대답했다. 각자의 길이 보이는 만큼. 그녀가 물었다.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돌아간다는 말의 달콤함은 위험했다. 사람은 때때로 잘못된 과거를 미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나는 내 두려움을 내 아이의 내일로 넘길 수 없었다. 나는 말했다. 돌아가면 다시 같은 벽에 부딪힐 거야. 우리 둘 다 안다. 모른 척하면 어른이 아니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 너머로 얕은 한숨이 스쳤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별의 언어는 과잉 설명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의 명료함, 그리고 긴 침묵. 나는 그 두 가지를 지키려 했다. 서류는 차곡차곡 진행됐다. 관인과 도장이 찍힐 때마다 내 몸 어딘가에서 오래된 고통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었다. 그 떨림을 나는 동의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와 합의하는 방식. 나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의심을 늦게 알아챘나, 침묵으로 도망친 나, 안정을 구실로 회피한 나. 그 모든 나를 하나로 묶어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조용했지만 강했다. 조용함과 강함은 어울리기 어려운 성질들이지만 가끔 서로를 붙잡는다. 그날이 그랬다. 조용했고 강했다. 나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았다. 모니터 대신 공책을 펼쳤다. 한 줄씩 적었다. 오늘 내가 지켜낸 것, 오늘 내가 흐트러뜨린 것, 내일 내가 정리해야 할 것,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목록의 네 번째 칸에는 늘 같은 문장을 썼다. 아이 앞에서 흔들리지 말 것. 단순했지만 단순함의 무게는 묵직했다. 나는 하루를 그렇게 닫았다. 닫는 법을 배우니 여는 법도 전보다 수월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제의 문장 위에 오늘의 걸음을 올려놓았다.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다. 블록을 한 것도 따로 훈계를 보낸 것도 아니었다. 그가 보낸 문장들 속에서 의미의 공백이 커졌고 공백은 결국 침묵으로 굳었다. 침묵은 연락보다 더 명확한 표시였다. 내가 원한 것이다. 나는 싸움을 피했다. 피했다기보다 싸움이 내 삶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을 낮추었다. 그 비율이 낮아질수록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선명해졌다. 밥의 온도, 물의 맛, 햇빛의 각도, 아이의 눈동자, 그리고 내 등뼈의 위치. 등뼈가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바람도 몸 전체를 흔들지 못한다. 나는 내 중심을 매일 조금씩 확인했다. 그 무렵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공지가 내려왔다. 경쟁 지원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삶이 흔들릴 때 사람은 새로운 일에 자신을 던져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던지는 일이 도망이 되면 결과는 늘 비슷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망인가? 선택인가? 답은 서서히 떠올랐다. 도망이 아니었다. 나는 그동안 묘사하기만 했던 나의 상황을 이제 구성하고 싶었다. 구성은 묘사보다 어렵다. 그러나 구성된 삶은 예측 가능했고, 예측 가능성은 아이에게 안전을, 나에게 평정을 줬다. 나는 지원서를 냈다. 밤에 아이가 잠든 뒤 짧은 자기소개와 프로젝트 계획서를 썼다. 문장을 다듬고 다시 읽고 불필요한 수식어를 지웠다. 단단한 문장을 원했다. 단단한 문장은 삶을 닫는다. 그렇게 믿었다. 며칠 뒤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로 이렇게 끝낼 거야? 나는 대답했다. 우리가 끝내야 할 것을 끝내야 내가 시작할 것을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는 감정이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미움이 사라져서가 아니었다. 분노의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아이의 안정, 나의 일, 내 몸의 건강, 내 마음의 호흡. 나는 미움 대신 생활을 선택했다. 생활은 생각보다 강했다. 생활은 어떤 자극보다 오래갔다. 오래가는 것으로 복수하겠다는 오만한 말 대신 오래가는 것으로 회복하겠다는 담백한 문장을 택했다. 담백함이 사이다의 반대말은 아니었다. 진짜 사이다는 외부를 찌르는 탄산이 아니라 내부를 씻어내는 맑음이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알아갔다. 어느 토요일 아이와 시장에 갔다. 채소 가게 앞에서 아이가 오이를 집어들고 말했다. 이거 시원하겠지? 나는 웃었다. 계산대 앞에서 오이 껍질에 초록이 빛났다. 돌아오는 길 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따뜻했다. 나는 그 온도가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배신의 온도는 낮다. 복수의 온도는 뜨겁다. 그러나 생활의 온도는 적당하다. 적당함이 사람을 살린다. 나는 적당함을 지키기로 했다. 적당함을 오래 지키면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사이다 같은 순간을 선물한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나는 오늘의 물컵을 채우고 오늘의 밥을 짓고 오늘의 몸을 눕혔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곧게 자랐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절정으로 걸어간다. 내가 준비한 침묵, 내가 모은 기록, 내가 지킨 생활, 내가 세운 구조, 내가 선택한 담백함. 그 모든 것이 한 지점에서 만날 것이다. 그 지점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이다는 컵 안에서만 탄산을 튀기는 것이 아니다. 내 등뼈를 따라 올라오는 작은 기포들이 있다. 그 기포들이 내 입술 끝에서 문장으로 터질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다. 지금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놓치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번 더듬는다.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고,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여전히 지킬 수 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충분함은 배신을 지나온 사람에게 가장 단단한 무기다. 나는 그 무기를 들었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그날 이후로 달력을 보는 습관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주말에 쉴 날을 확인하기 위해 달력을 펼쳤지만, 이제는 빨간 숫자보다 검은 숫자를 세밀하게 훑어보았다. 아내가 늦은 날, 친구가 전화를 한 날, 아이가 혼자 잠든 날, 내가 괜히 화를 억누르느라 속을 앓은 날, 달력은 더 이상 시간의 지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증거함이었고, 나는 그 안에 작은 못을 하나씩 박아 넣었다. 못은 늘어나고, 그 무게는 달력 한 장을 벽에 붙이는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나는 직장 동료에게 의도치 않게 짧은 농담을 건넸다가 내 웃음소리가 낯설게 들려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러운 농담이었는데 내 안의 웃음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듯 낯설게 튀어나온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웃음조차 연기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연기의 무게는 배우에게도 힘들다. 하물며 나는 무대 위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같은 대사를 반복해야 했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내 하루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늘 다른 박자를 쳤다. 불협화음은 길게 이어졌고 그 불협화음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다. 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방패였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사실은 나는 퇴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일하는 척했지만 화면 위에 켜진 건 텅 빈 문서뿐이었다. 그 문서의 첫 줄에 무심코 쓴 단어는 배신이었다. 커서가 깜박였고 나는 그 단어를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 깜박임이 내 맥박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그 한 단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아이의 잠버릇을 더 세밀하게 관찰했다. 아이는 잘 때 자주 손가락을 말아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다. 아마도 낮에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손끝으로 놓아보는 걸지도 모른다. 아이의 무의식이 그렇게 작은 손가락을 통해 흘러나오는 걸 보며 나는 내 무의식이 흘러나올 통로를 찾지 못해 숨이 막혔다. 내 무의식은 방 안 어딘가에 갇혀 있었고 때때로 꿈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꿈에서 나는 늘 뛰고 있었다. 좁은 골목,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 이름 모를 도시의 어두운 길. 나는 달렸고 늘 제자리에 있었다. 땀에 젖어 깨어나면 방 안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어느 날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다. 아내에게 일부러 알리지도 않았다. 집 앞에 서서 불이 켜진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다. 두 개였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들어가면 알 수 있었지만 나는 그날 들어가지 않았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확신보다 무지가 편안할 때가 있다. 하지만 무지는 오래가지 못한다. 무지는 결국 가장 큰 폭발을 불러오는 기폭제다. 나는 내 안에서 이미 폭발음을 들었다. 다만 겉으로는 침묵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기라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록에 가까웠다. 감정을 적지 않고 사실만 적었다. 몇 시 몇 분, 어떤 상황, 어떤 표정, 어떤 대화.
감정을 걷어낸 글은 건조했지만 그 건조함 속에서 오히려 감정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배어 있었다. 기록은 증거였고 증거는 나를 지탱하는 또 다른 다리였다. 친구에게서 온 연락은 점점 더 뻔해졌다. 근처에 있어서 들렀어. 내가 늦는다길래 잠깐 같이 있었어. 걱정 마. 그냥 얘기만 했어. 문장마다 그냥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그냥은 늘 그렇듯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나는 그냥을 수십 번 읽고 지웠다. 휴대폰 화면 위에 남은 지문이 내 마음에 남은 흔적 같았다. 아무리 닦아내도 빛을 비추면 다시 드러나는 얼룩처럼 나는 언젠가 아이에게 이 모든 걸 설명해야 할 순간을 떠올렸다. 아이가 자라서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빠는 참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빠는 지켜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상상을 하며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배신을 넘어서야만 전할 수 있는 문장이 있다는 걸 믿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공기가 이상했다. 아무도 없었지만 방 안가득 낯선 향이 퍼져 있었다. 아내가 쓰지 않던 향수였다. 그 향은 벽지에 스며들어 있었고 커튼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그 향을 기억했다. 그것은 친구의 차에서 맡은 적이 있는 향이었다. 차 뒷좌석에 남아있던 잔향. 그와 함께 밤늦게 탔을 때 스쳐 지나간 공기.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향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향기는 기억을 속이지 않는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증거를 모으는 것을 넘어 진실을 직접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내 심장은 두려움과 분노, 슬픔과 차가움 사이에서 요동쳤다. 그러나 그 요동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준비됐다. 이 지옥 같은 전개가 어디로 향하든 끝내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모든 걸 확인했다. 더는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불 꺼진 집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웃음소리는 내 삶의 마지막 남은 착각마저 깨뜨렸다. 낮고 익숙한 목소리. 그러나 그 낮음이 이제는 나를 베어내는 칼날처럼 들렸다. 나는 문 앞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다가 손잡이를 돌렸다. 거실의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아내와 내가 평생 형제라 불렀던 친구. 그들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 웃음을 띄었다. 오해야. 설명할게.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언어를 믿지 않았다. 내 눈이 이미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싸우지 않았다. 고함을 지르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본 것, 오늘 들은 것, 다 기억한다. 그리고 기록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들은 당황했다. 그 당황은 곧 조롱으로 바뀌었고, 조롱은 다시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시간으로 싸우겠다고.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내게 차분히 물었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나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를 지키고 제 삶을 지키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게 준비해야 할
증거와 절차를 설명했다. 나는 이미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통화 기록, 예시지 캡처, 집 안 CCTV에 찍힌 그림자, 그리고 나의 기록들. 모든 것이 하나의 망을 이루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무기 없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내와 친구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이미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아내의 직장 동료가 수군거렸고 친구의 회사 동료가 눈치를 챘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고 그 바람은 결국 불길로 번진다. 나는 손대지 않았다. 불길은 그들 스스로 피운 것이었으니 타들어가는 건 그들의 몫이었다. 나는 조용히 아이와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밤마다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의 웃음은 여전히 맑았다. 그 맑음을 지켜내는 것이 내 싸움의 이유이자 무기였다. 결정적인 날이 왔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부정했지만 부정은 진실을 지우지 못했다. 판사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고 변호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친구는 땀을 닦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내 침묵이 판결문 위에 굵은 선을 그었다. 결국 나는 아이의 양육권을 지켰고 집도 지켰다. 반대로 그들은 사회적 신뢰를 잃었고 서로에게도 등을 돌리게 되었다. 불륜으로 시작된 인연은 불륜으로 끝나는 법이다. 친구는 회사에서 좌천되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내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감은 사라졌고 입술은 늘 바짝 말라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도 책임을 떠넘기며 갈라섰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들려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했다. 복수는 내가 손대지 않아도 진실이 대신해주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달리기를 했고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 아이와 함께 작은 여행을 다녔고 소박한 식탁에서 웃음을 나눴다. 집안은 비록 한때 어둡고 차가웠지만 이제는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예전의 순진한 웃음이 아니었다. 고통을 통과한 뒤의 웃음, 살아남은 자의 웃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짜 사이다 같은 역전은 그들의 몰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아이를 지켰다. 그리고 결국 내 삶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 오히려 내 어깨를 밀어 올린다. 배신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진짜 복수는 행복이다. 오늘도 나는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다. 그 웃음이야말로 내가 얻은 가장 큰 승리다.